네, 말씀드렸듯이 조용필 선배님과의 두 번째 만남부터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정리를 좀 해봤더니 제가 잘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도 있어서 한번 전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렇게 에피소드별로 굳이 나눠서 소개해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5집부터 9집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앨범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연주 여행, 그러니까 투어죠. 연주 여행한 것과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일본 CBS 소니에서 녹음하던 에피소드와 또 미국 공연도 있더라고요. 그것과 뭐 이런 박스 뮤직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카테고리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1983년도에 일어난 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NHK 공연, 그 다음에 고베 공연, 후쿠오카 공연, 하얏트 호텔 디너 콘서트, 그 다음에 앨범은 이때 조용필 NHK 실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집이 나왔고 1983년도의 활동 상황은 그냥 나열을 해봤더니 MBC 여름방학 특집쇼, KBS2 젊음의 행진, 독립기념관 기공 전야축제, MBC FM 개국 12주년 기념 연주회, MBC 추석 특집, KBS 100분쇼, KBS 100분쇼 이렇게 같은 걸 두 개 연달아 적은 이유는요. 이게 횟수가 되게 많아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몇 개를 적어봤고요. 장충체육관 공연, 그 다음에 KBS 83 젊음의 축제, KBS 83 KBS 방송가요대상, 빠지지 않고 또 MBC 10대 가수가요제. 그다음에 1984년도에 들어가면 KBS 나이트쇼, KBS 100분쇼, MBC 영 11. 그다음에 84년도에 이제 처음 일본 5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합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요코하마. 그다음에 갔다 와서 MBC 100분쇼, 조용필 스페셜. 우리 일본서 이러고 왔다. 그 내용 좀 들어볼래?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집이 나왔고요. 6집이 나온 다음에 이게 지금 1984년도입니다. 한일 친선으로 위한 디너쇼라고 경주에서 했던 기억이 났는데 이때 일본의 그 요즘에 말하는 방탄소년단의 아미 같은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대거 오셔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경주에서 했죠. 그 다음에 미주 11개 도시 교포위문 공연을 간 적이 있고요. 이따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BS 소니에서 그 디지털 녹음을 해서 음반을 냈는데 그게 골든 디스크가 돼서 그 수상 기념으로 또 디너쇼도 하고 그다음에 팍스뮤지카 하고 그러면서 팍스뮤지카의 내용인 아시아의 불꽃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따로 음반으로도 나왔고요. 거기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으로 또 팍스뮤지카 84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이건 고락고행의 그 실황 연주들을 담은 거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16개 도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전에 호텔 신라에서 신곡 발표 디너쇼를 하고 디너쇼의 형식을 빌려서 뭔가 품위 있는 연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를 떠납니다. 84년도 저펜 투어가 요코하마, 니가타, 도야마, 아오모리, 삿포로, 기부, 나고야,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이런 데 갔다 와서 잠깐 들어와서 MBC 쇼스타 24시를 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고쿠라, 교토, 요코하마 공연을 마치고 또 들어와서 KBS 100분 쇼를 하고
그다음에 하얏트 호텔 송년 디너쇼를 합니다. 그 역시 MBC 84년도 10대 가수 가요제 나가고 그러면서 이 85년이 됐네요. KBS 100분쇼 신세장의자로 위한 조용필 콘서트 정동문화체육관이군요. 그다음에 KBS 100분쇼 신곡 발표도 하고 여기서 그다음에 서울올림픽 기금 마련으로 위한 콘서트 히로시마 시모노세키 이런 것도 하고 이 방송을 많이 하죠. 방송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연습 겸해서 녹음을 하는데 조용필 선배님은 매 방송마다 같은 걸 하질 않으십니다. 저희가 고생이 심하죠. 매번 편곡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음반 녹음하는 수준으로 매번 다시 편곡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레코드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잘 때도 많았어요. 밤새고 막 하고 새벽에 간신히 집에 올 때도 있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집이 나왔습니다. 7집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죠. 전부 다들. 매일 제가 지구 레코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면서 김광민님 옆에 태우고 광민 오는 길에 태우고 와서 또 같이 녹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용필 선배님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지만 금성, 가전제품, CF 출연 이런 것도 하셨어요. TV, 비디오, 카세트 이런 거 선전하는 건데 그때는 금성이라고 그랬죠. 금성이 지금의 그 LG입니다. 럭키 금성. KBS 100분쇼.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라는 제목을 가진 일본어판이 나왔고요. 앨범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분쇼하고 그 다음에 박스뮤지카 85년 버전을 동경 무도관에서 했습니다. 이 무도관 무대는 그 세계 각국의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서보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어쨌든 저도 한번 서봤습니다. KBS 100분쇼, 그 다음에 개국 14주년 기념 축하쇼, KBS 나이트쇼, KBS 85 한가위 큰잔치, MBC 제4회 야외음악제, 가요톱10, 가요톱10, KBS 100분쇼, 또 박스뮤지카 85 홍콩 콜로시움 홀 가요톱10. 방송이 많죠. 이 방송을 다 녹음실에서 치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 8집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곡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구 레코드라는 기획 음반사에서 기획한 것이죠. 그때 활동은 가요톱10 자선 디너쇼, 가요톱10 부르이오 토끼 특별 대공연, 가요톱10 송년 디너쇼, KBS 방송대상 받고 10대가 MBC 10대 가요 가수제 또 상 받고 뭐 매번 상을 다 1등만 하시니까 하여간 본인도 민망해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토요일은 즐거워. 그다음 86년도가 됐습니다. 그 이제 86 신춘 조용필 대공연, 부산 공연, 대구 공연, 서울 공연 6번. 여기 또 아주 긴 중요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어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다음에 봄맞이 대음악회 전국 순회 공연, KBS 가요 무대, 가요 탑10 5주 연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1등하죠. 신춘 조용필 대공연, 광주 공연. 이때 그 도시에서도 왜 광주는 안 오느냐, 왜 경주는 안 오느냐, 왜 저긴 가면서 안 오느냐 이런 뭐라고 그러죠? 민원이라고 그래도 되나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공연하고 그다음에 일본 10대 도시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10대 도시 공연을 또 신칸센 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에서 시작해서 도쿄를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그다음에 KBS 100분쇼, 그다음에 재미고프 의문 공연이라고 이제 미국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히로시마 세계 평화음악제, 아시안 팝 페스티벌, 그다음에 또 금성 나왔네요. LG
기업 CF 출연. 여기에 이제 그 아시아의 불꽃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막 쓰고 그랬죠. 80년 아시안 게임 경축 대축전, 뭐 미국 디즈니랜드 한국의 날 공연 이런 거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MBC 10대 가수 가요제 또 1등했죠. 그다음에 87년도 보면 이제 토요일은 즐거워, 설날 특집, 뭐 한낮의 관계쇼, 그다음에 조펜 투어 87. 아 많이 했네요. MBC 토요일은 즐거워, 조연필 콘서트. 그다음에 일본 도쿄 무도관 아프리카 난민 돕기 국제 콘서트. 그리고 이제 9집이 나옵니다. 이 9집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 연주한 곡은 아마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 기획 앨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7집을까지를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8집, 9집은 기획 앨범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예, 이 많은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또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앨범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5집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집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5집의 커버 사진이고요. 수록곡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곡은 이호준 선배님이 작곡하셨던 친구요. 그리고 그 조연필 선배님이 그 한오백년 이런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정서를 담은 한강이라는 곡이 있었고, 그다음에 황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 세 곡이 일단 좀 인상적이었어요. 황진이라는 곡은 그런 곡인데 이호준 선배님은 그 램시 루이스라는 연주자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곡을 커버하기도 하고 또 연습의 자료로 삼기도 해서 아주 많은 연습을 그분의 어떤 음악 세계를 참고하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어떤 재즈의 정서를 담은 그런 연주가 인상적이었어요. 황진이란 곡이 그런 곡이었고요. 6집이네요. 여기 보면 커버에 한국 가요 최초의 디지털 녹음 방식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게 뒤에 말씀드릴 일본 도쿄에 있는 CBS 소니에 가서 녹음을 했던 그런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이제 녹음이 전부 아날로그 테이프로 이루어졌어요. 아날로그 테이프 중에 그 멀티 테이프라고 16채널, 24채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우리는 주로 24채널 그 2인치짜리 요만하죠. 이런 녹음 테이프에 여러 트랙을 넣어서 녹음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소니에서 이런 디지털 녹음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 방식이 이제 디지털인 거죠. 그 아마 그 홍보 겸 또 이런 어떤 새로운 녹음 방식이 생겼으니 이걸로 한번 녹음을 하면 어떤가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구 레코드 아주 유명했죠. 지구 레코드 회장님에게 아마 그런 일본 CBS 소니에서 어떤 요청이나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 건너가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때도 역시 일본에 가서 아파트 얻고 또 합숙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 준비를 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는 또 제가 편곡에도 참가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아주 원로이신 손석우 선생님의 곡을 가랑비라는 곡을 제가 편곡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편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여기 이게 모두 다 디지털로 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기록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에 많을 테니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요. 수록곡은 이렇습니다. 가랑비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손석우 선생님 만나뵙고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뵙고 설명 듣고 편곡했던 것이고 눈물의 파티는
그 당시에 이범희 씨라고 저 신예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만든 곡인데 아주 널리 알려졌죠. 그 지금 작곡하신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저의 곡도 있네. 정말 모르겠네. 저의 곡입니다.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아마 정필 선배님이 그 어떤 넓은 스펙트럼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작곡도 만나보고 저런 작곡도 만나보고 이런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기록은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7집이죠. 7집은 좀 특별한데 7집은 이호준 선배님이 그 조연필 선배님과의 활동을 이제 그만두시고 제가 팀을 리드하게 된 그때 만든 앨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제가 그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후배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선 수록곡들은 이렇습니다. 눈물로 보이는 무대, 어제 오늘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편곡은 거의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저도 편곡하면서 기억이 났던 게 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 곡을 보자마자 생각난 게 있어서 전혀 엉뚱한 멜로디를 그러니까 원곡에는 없는 걸 만들어서 넣었는데 좀 걱정도 했어요. 이거 전혀 생소한 다른 멜로디가 곡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조연필 선배님이 혹시 좀 낯설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간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런 그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대여라는 곡도 인상적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에가 여기 있네요. 이때 이제 유지아 후배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 밴드에 보조 건반으로 했죠. 이제 주 건반은 주로 그때 김광민 님이 하셨고 보조 건반을 담당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작곡한 게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곡들을 조연필 선배님이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런 걸 저한테 의논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유재하님의 집에 가서 여러 악보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곡을 골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느낌의 곡들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연필 선배님도 이런 곡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도를 해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지의 세계도 있고 아시아의 불꽃도 있네요. 아시아의 불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팍스뮤지카를 앞두고 만들었던 곡인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것도 제가 뭐 물론 편곡을 했는데 그 기타 리프를 만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지금은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니까 나중에 이제 사진 자료나 이런 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집이에요. 8집은 지금까지 7집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이런 좋은 곡들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 당신 곁으로라는 조연필 선배님이 또 추구했던 어떤 그 방향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곡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뭐 너무나 잘하시고 허공도 그런데 사실은 그 조연필 선배님은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자신의 음악이나 밴드의 어떤 색깔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고, 또 이제 지구레코드라는 거대한 회사 회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 안에서 또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러니까 다른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놔두질 않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곡들이 이제 그 조용필 선배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도 뭐 엄청난 그 반응을 얻었고, 킬리만자로 F1 물론이고, 바람이 전하는 말, 그 겨울의 차지, 뭐 전부 명곡이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런 곡들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허공 녹음했을 때도 생각나고,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녹음했을 때도 생각나고, 네. 그래서 8집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집,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음반 가수입니다. 근데 이 9집은 참여했다기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녹음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레코드사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다 참여했던 음반은 아닙니다. 9집은. 8집도 좀 그렇습니다. 8집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8집도 제가 다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예, 역시 제작사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음반이고, 여기 이것들도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그 이호준 선배님이 한 거라 당연히 제가 연주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예, 거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아주 깊이 관여했던 음반은 7집까지고, 8집, 9집은 참가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들인데, 역시 여기에도 저희가 녹음했던 거, 안 했던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잠깐 설명만 드리고 갑니다. 팍스뮤지카도 음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음반에서 발매된 건, 일본에서 발매된 건데, 예, 하여튼 음반에 관한 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집부터 7집까지 활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공연들, 그리고 CBS 소니에서의 녹음, 그 다음에 일본 공연 두 번째, 이번 멤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탄생 멤버들에 대한 어떤 소개, 그 다음에 미주 공연을 2번 정도 했는데 그 얘기, 그 다음에 팍스뮤지카. 예, 그 미주 공연 다음에 팍스뮤지카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레코드, 제가 잊을 수 없죠. 지구레코드에서 조용필 선배님의 그 수많은 곡들을 녹음을 했고, 이따 뭐 지구레코드를 따로 나중에 제가 프로듀서로 활동할 때도 지구레코드에서는 많은 녹음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번 공연, 첫 번째 1번 공연은 멤버가 그 NHK 공연을 했던 멤버 일부와 다른 멤버들이 또 합류를 해서 치러지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저도 그 투어라는, 말하자면 그 어느 나라의 주요한 도시를 이게 차례차례 가서 연주를 하는 순회 공연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런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멤버들은 우선 이호준 선배님이 리드를 하셨고, 그 옆에가 김석규 기타리스트, 그 옆에가 백천남 드러머, 그리고 새로 합류하게 된 멤버는 아직 안 보이고, 맨 왼쪽에 안경 낀 사람은 그 전에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로드 매니저 노자화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특별히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이 건반의 브랜드를 보면 오버햄이라는 악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잠깐 이 악기에 대해서 조연필 선배님이 악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신디사이저나 전자적인 키보드가 막 나올 때예요. 근데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내용도 아주 훌륭했죠. 지금도 다 명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악기들인데 이런 악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거의 모두 다 구입을 하셨어요. 조영필 선배님이. 엄청나게 비싸죠. 우선 이호준 선배님이 이러이러한 악기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악기를 쓰면 이러이러한 사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걸 못 참는 조영필 선배님께서 이걸 구입하시고 그래서 제작사 사장님이신 유재학 선배님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햄 지금 명기로 내려오는 여러 그 키보드들 있잖아요. 프로펜, 오버햄, 주피터, 특히 주피터 8 같은 거 명기죠. 명기이기도 하고요. 이 주피터 8이나 이 오버햄을 이호준 선배님이 사용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좋은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소리들을 막 만들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였고 아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만들 때에도 그런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 키보드 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때 들었던 소리들이 아마 저한테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었고 기억에 남아있고 많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키보드 얘기가 한참 했네요. 이게 투어하는 도중에 잠깐 휴식도 있죠. 휴식 시간에 백천남 드러머님과 잠깐 한껏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이 새로 참가하게 된 키보드 보조 키보드죠. 그 당시에는 이우준 선배님이 있고 김효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인상이 남는 게 그때까지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아주 현대적인 포맷의 그 기획사의 그 투어 팀입니다. 모든 악기를 우리 공연이 끝나면 그날 밤에 떠나세요. 우리는 뒤풀이 하지만. 그래서 다음 도시로 가면은 거기서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스텝 중에 하나고 제가 그때 이 스텝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텝들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보통 저희가 이런 순회 공연을 하게 되면 일본에 가서 대략 한 달 동안 아파트 얻어놓고 연습을 하는데 매일매일 연습이죠. 연습하면은 연습장에는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도 한 두세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럼 계속 메모를 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공연장에 가보면 제가 연습 때 그 움직이는 동선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하셔갖고 제가 움직이는 쪽으로는 케이블 같은 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안 움직이는 쪽으로 다 돼 있고 이런 아주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웠던 테크니션들이 무대에서 항상 대기를 하죠. 그래서 저만 해도 2명 정도가 항상 케어를 합니다. 악기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또 제대로 연주를 하고 있나, 소리는 잘 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주죠. 그래서 역시 이런 큰 공연이 이루어지려면 그 스텝의 중요성이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전에 말씀드렸던 시바다상입니다. 기획자죠. 그 앞에 있는 분도 스텝 중에 일부고. 이건 뭐 공연에는 그 뒤풀이가 빠지질 않죠. 그 조용필 선배님 오른쪽에는 그 스텝들도 같이 모두 다 격이 없이 식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역시 뭐 디프리입니다. 이효준 선배님, 김효국 키보드, 백점남 드러머, 김석규 기타리스트. 네, 일본 스텝과 우리 그 백점남 드러머입니다. 대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 공연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신칸센을 많이 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저러 뭐죠? KTX 이런 게 없을 때죠. 그래서 그 신칸센의 그 효율적인 면도 잘 느껴봤고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이런 어떤 타임테이블이 공연 연습을 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약 공연에 약 2달 전에 타임테이블이 완성돼서 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봤고 그걸 보면은 시간별로 쭉 이렇게 일정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도 뭐 한 디테일하는 성격이라 그 일정표를 타임테이블을 들고 매 공연마다 다 그대로 움직여 봤어요.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대로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만큼 있으니 이 시간에 나는 영화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정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반영된 그런 것들입니다. 뭐 거의 5분도 안 틀립니다. 그 투어 하는 내내.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 부분. 그리고 뭐 투어에 관한 에피소드 뭐 놓친 게 있다면 다음 투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공연 첫 번째 공연은 그렇게 좀 신기해하면서 끝났고 이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일본에 처음 갔을 때 NHK 공연 때문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매번 감탄했던 게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디자인 또 도시 속에 있는 여러 그 집, 뭐 물건 모든 것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나라라고 불러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제가 지금도 디자인에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모든 분야에서의 디자인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CBS 소니에서의 녹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녹음기가 새로 개발이 되면서 저희 팀 모두가 다 일본 가서 또 합숙하면서 녹음 연습을 하고 그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풍경이죠. 녹음실 풍경 익숙하시죠? 여기가 CBS 소니입니다. 조연필 선배님이 콘솔 앞에서 메모를 하고 계시고 그 뒤에는 기획을 담당하는 매니저입니다. 폴리스타 직원이시고 그 왼쪽이 빵모자 쓴 사람이 저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김효국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임석호 부장님이시네요. 지구레코드 기획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자면 최초의 디지털 녹음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이 다 끝나고 스태프들이 모두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저희 멤버들이 보이고 중앙에 이범희 씨도 보이네요. 예, 이범희님의 곡을 또 여기서 아마 녹음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지구 레코드의 녹음을
총괄하시는 부장님이셨는데 이태경 부장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부장님이셨죠. 지금은 서울 레코딩이라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엔지니어로서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지고 레코드의 기획을 담당하셨던 임석호 부장님. 그 뒤에는 일본 폴리스타 기획 매니저. 그 옆에가 조용필 선배님. 그 뒤에가 이호준 선배님. 그 옆에가 김효국 키보드.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오른쪽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로 디지털 녹음을 마쳤습니다. 녹음할 때의 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외국 여행을 하면 집에 이렇게 엽서를 보내는데 그때 보냈던 엽서들입니다. 주로 도쿄에서 녹음을 했으니까 도쿄의 밤 풍경을 담은 엽서들이네요. 뒷면에는 제가 가족들한테 쓴 글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도쿄 타워가 있고 저희가 맨 오른쪽 아래쪽은 뉴 오타니 호텔이요. 이게 저희가 녹음하기 위해서 묵었던 호텔입니다. 뉴 오타니 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BS 소니에서의 녹음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이 녹음은 제가 디지털 녹음을 처음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구 레코드에도 이 기계 CBS 소니 메이드 기계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열렸죠. 그다음에 일본 공연 두 번째 거를 설명드리자면 이때는 이제 이호준 선배님이 안 계시고 제가 리드를 할 때여서 이때 멤버들은 또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이건 접니다. 젊었네요. 그 다음에 이때의 그 투어 멤버들입니다. 맨 오른쪽이 저이고 맨 왼쪽이 그때 영입했던 드러머 사무엘 오카모토라는 친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혼혈인데 원래는 메탈 같은 음악을 하던 그런 친구인데 저희 팀에 참가해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연주를 들려줬었죠. 네, 그리고 맨 아래 중앙에는 우에노 회장님이 있네요. 저희 그 공연을 주선하는 전에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교도도쿄라는 그 공연기획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회장님 왼쪽에는 그 역시 시바다상. 시바다상 왼쪽에는 이태원 선배님이십니다. 이분도 베이시스트였는데 신중현 선배님 팀에서 연주하시던 아주 뛰어난 연주를 보여주셨던 분인데 이때는 조연필 선배님의 매니저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공연 기획자로 굉장히 큰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태지 공연 같은 것은 거의 다 이분이 하셨어요. 그 당시. 그리고 우에노 회장님 옆에는 조연필 선배님, 그 옆에는 김광민 피아니스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광민이 어렸을 때죠. 그 바로 왼쪽 옆에는 RI라고 박청계입니다. 그때 저희한테 영입되었던 일본 교포 출신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효국이 있고 최진영님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이면서 예전에 그 로컬 밴드한테 같이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블루스를 아주 좋아하는 역시 뛰어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기타가 두 분이었어요. 최진영님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RI. 두 분 다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아주 그 밴드의 조화가 잘 됐습니다. 최진영님, RI님은 한국 이름은 박정기. 그다음에 이 키보드 김효국님. 네, 이게 이제 주 멤버였습니다. 두 번째 투어에서는. 그리고 또 역시 이어서 이제 위대한 탄생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는 저네요.
그다음에 조용필 선배님, 그다음에 최진영, 그다음에는 효국 같은데,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김광민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용필 선배님이랑 TV 출연했을 때, 예, 물론 저입니다. 저 어렸을 때라고 이제 꽤 멋내네요. 스트랩도 막 못 내려고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양해 바랍니다. 지금은 저런 걸 왜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팀에 이제 유재하 님이 있었어요. 키보드를 연주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조 건반으로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뭐 작곡으로는 엄청난 곡을 만들었지만 이때는 이제 그 키보드 연주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충 이렇죠. 멤버가 뒤에 드럼이 있고, 왼쪽에 그다음에 중간에 조용필 선배님, 오른쪽에 최진영님, 아라이님은 웬일인지 이날은 없네요. 그 뒤에 좌쪽 끝에 오른쪽이 유재하님입니다. 이것도 방송할 땐 제가 키가 좀 크네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쨌든 이렇게 방송 활동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건 이제 김강민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이 최진영님, 오른쪽이 박정기님, 아라이 기타리스트입니다. 이건 또 귀한 사진이네요. 왼쪽이 김광민님, 오른쪽이 유재하님, 그 밑에 꼬마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참가했는데 제 아들입니다. 아들 사진 어떻게 지우기도 미안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 이제 사무엘 오카모토 드러머가 한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이 집을 얻어주셨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다 얻어갖고 제가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와서 같이 식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옆에는 역시 제 아들입니다. 지우기가 미안해서 그냥 놔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 오카모토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생일을 맞아서 우리 집에서 케이크를 마련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피아니스트가 아주 리즈 시절이네요. 지금은 교수님, 아주 원로 교수님이어서 덩치도 크고 좀 다른 모습인데 이때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요. 이때가 그 버클리 유학 가기 전입니다. 이 활동을 하다가 버클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레코드에서 녹음할 때 저는 저쪽 강남 저쪽 변두리에 살고 있었고, 김광민님은 강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 레코드는 저쪽 벽제 쪽에 있고, 그래서 매일 녹음하러 갈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김광민님을 태우고 또 지구 레코드까지 가서 녹음을 하고 올 때 역순으로 다시 내려주고 집에 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차 안에서 듣던 음악도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팬메신이 첫 번째 앨범입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With Me? 라는 그 명곡을 늘 같이 듣던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팬메신의 곡들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김광민님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연필 선배님이 이렇게 멤버들과의 우위를 다지는 이벤트를 자주 하십니다. 아마 공연 도중에 잠깐 쉴 때 어느 고궁에서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맨 왼쪽이 아라이, 그 다음에 잘 얼굴이 안 보이고 조연필 선배님, 최진영, 저 김효국 이렇게 보이네요. 저 뒤에 일본 글씨를 쓴 거 보니까 아마 일본의 어떤 고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리드했던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이 이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주 공연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그 캐나다를 거쳐오는 아주 긴 수많은 주를 거쳐서 긴 연주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멤버들도 재밌습니다. 김여국 좀 아까 말씀드렸 그리고 새로운 드러머 두 번째 제가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드러머 안기승이라는 드러머입니다. 안기승 드러머는 그 예전에 안기승 드러머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가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트브레이크라는 드러머가 공연을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때에 한국의 신동이라고 해서 드러머로서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드럼 신동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커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좀 후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강렬한 빨간 넥타이를 한 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중산입니다. 이중산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이태원의 그 8군 클럽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처음 같이 하게 된 음악 동료죠. 나이도 저랑 같아요. 엄청난 연습벌레, 엄청난 테크니션 그렇습니다. 연습이 하루 일과에 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집요하고도 조용필 선배님과 맞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한 연습쟁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생각나서 제가 모셔왔죠. 뒷얘기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김효성 키보드 이때 새로 합류한 보조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제 미국 연주 여행을 떠났죠. 이 멤버들과 미국에서 연주 여행하는 도중에 잠깐 식사 겸 미팅을 하는 사진이네요. 옆에 그 여정호분을 보니까 아마 한국인 식당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미국 연주 여행 중에 찍은 거고요. 용필호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멤버들 모아서 밥 사주시고 미팅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같은 멤버네요. 같은 사진에 조금 다른 버전 같습니다. 이때 그 미국 연주 여행을 해서 그런지 제가 구두며 티셔츠며 대략 미국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저의 패션입니다. 이것도 저입니다. 이거는 캐나다 쪽이에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연주 여행을 하다 잠깐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숙소에서 찍은 것 같네요. 왼쪽에 안기승, 그 다음에 가운데가 김효성 키보드, 저. 그리고 역시 제가 이런 연주 여행을 하면 집으로 엽서를 보내는데 그 도시마다 보냈던 엽서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 어딜까? 다운타운 필라델피아일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토론토, 그다음에 제가 그때 기억에 남았던 도시는 주로 필라델피아인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펜실바니아 주 지도도 있고, 그쪽, 그런 엽서들을 보냈고요. 엽서가 또 있네요. 낯익은 풍경도 있고, 그 미국 특유의 황야의 벌판 엽서도 있고, 아주 밋밋한 웅장한 그 자연의 모습을 담은 것도 있고, 필라델피아 사진이 많네요. 필라델피아는 나중에 어떤 영화에서도 또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아련한 느낌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연주 여행이 다 끝나고 하와이에서
그야말로 하회장 휴식을 즐길 때입니다. 이거 민망합니다. 빨리 접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팍스 뮤지카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왜 순서가 여기에 있냐면, 팍스 뮤지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미국 연주여행 하는 동안에 연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미국 연주여행이 끝나면 바로 일본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가서 이 팍스 뮤지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멤버로 한 달 정도를 미국 연주여행을 하면은 연습 겸 뭔가 팀워크, 사운드가 다져지겠거니 하면서 했던 그런 연주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연주여행이 끝나가면서 팀이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해산될 때에 이제 그만둔 사람이 이종산과 안기승입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해산할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디테일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미국 연주여행 끄트머리에서 밴드가 해산하게 되어서 급히 거기서 일본 그 교도독교나 폴리스타 레코드사에 SOS를 쳤죠. 그래서 남은 멤버는 이것밖에 없으니 나머지 멤버를 일본 연주자들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일본 공항에 내렸더니 만났던 일본 연주자들이 박정기, 아라이, 기타리스트와 사무엘 오카모토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서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팍스 뮤지카 연주 공연 도중입니다. 고라쿠엔 구장에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했던 기억인데, 지금 기억나는 건 그날 비 왔다는 기억. 그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공연인데 비가 오니까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일본 스태프분들은 또 노하우가 있어서 공연은 유지하면서 비닐 같은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악기를 가리고 소리가 또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이 지금 가운데 노래하시고 오른쪽에는 접니다. 그 드럼이 크게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네. 이게 사무엘 오카모토입니다.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이 기타를 들고, 조용필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락커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타리스트였고, 기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기타 연주를 한번 들으시면 보통 기타리스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기타를 연주하시고, 저가 오른쪽입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어려서 그런지 꽤 멋을 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접니다. 저 옆에는 김효국 키보드고, 어쨌든 저는 젊었군요. 네, 고라코엔 구장에서 저 지금 악기 위에 막 비닐들 덮여 있는 거 보이시죠? 악기 위에마다 뭘 어쨌든 막 덮어놨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잘 연주를 마쳤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 고라쿠엔 구장이고, 이게 이제 우리 사무엘 오카모토, 밑에 한글로 썼네요. 사무엘. 그리고 저쪽 오른쪽 킥 드럼에는 오카모토라고 영문으로 쓰고, 밑에는 위대한 전쟁이라고 서툰 한글로 썼네요. 네, 그래서 이 멤버로 팍스 뮤지카 재팬,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팍스 뮤지카를 치러왔습니다. 아마 이 무대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홍콩의 알람탐이라는 또 아주 인기 가수와 또 일본에서는 다니무라 신지라는 일본 인기 가수, 이렇게 세 팀이 같은 무대에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 뭐 지금처럼 발달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도 저는 그때는 전혀 모르던 때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만진 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83년 4년도니까 한참 전이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세 나라의 음악가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무대를 이런 무대를 마련했다는 게 아주 굉장한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이런 기획이 많지만 그때는 참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기대가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 역량껏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주 공연 두 번째 게 있네요. 이때 멤버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이게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이전에 이미 제가 이제 정필 선배님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건강 때문에 쉬어야 돼서 건강이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쉬었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뭐 몸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1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저는 다른 이제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용필 형이 잠깐 그때 조용필 선배님께서 잠깐 미국에 연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디즈니랜드 그와 관련된 공연이에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너가 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조용필 선배님과는 그때 거의 친형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어서 뭐 두말없이 가서 합류했습니다. 그때 멤버는 맨 왼쪽에는 김희연님이십니다. 드러머 잘 아시겠죠? 김희연님과도 저는 이제 인연이 있는데 군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저희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미팔군 장교클럽 같은 데로도 파견을 나갔어요. 연주로. 그때의 멤버입니다. 그때에 드러머시고 저는 베이스하고 또 다른 멤버 또 유명한 분도 있는데 여기서 뭐 거론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연주를 했던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김희연 드러머. 그 바로 옆에 유영선이라는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데 이분도 뛰어나죠. 지금은 어쨌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 번째가 저이고요. 이때 이제 병치레를 하고 올라와서 얼굴이 빼쩍 말랐네요. 예, 하여간 그리고 제 옆에 맨 오른쪽에는 김창남이라는 음악가인데 이분도 세상을 떠났죠. 후배이긴 한데 그 아주 유명한 곡을 하나 남기고 떠났습니다. 달빛 창가에선가 이런 곡 아주 유명해졌죠. 근데 원래 키보디스트예요. 그래서 이때 키보드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 김희연이 드러머, 그다음에 유영선 기타, 저 베이스, 김창남 보조 건반입니다. 주 건반은 최경식이란 영화 음악을 하던 그런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여행에서 이게 어디냐? 이거 라스베가스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잠깐 연주하는데 김희연님이 보이시고 그때 아마 어떤 한국적인 곡을 소개를 하는데 조연필 선배님이 꽹과리를 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쓰는 기타가 지금 보던 낯선데 저거 뭐냐면요. 저기 벽에 세워져 있는 기타가 제가 그때는 기타를 막 뜯고 조립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쓰던 때라서 저게 아마 그 프리시전 픽업과 재즈 베이스 픽업을 조합하는 게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직접 만든 기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프리시전 소리가 나고 뒤에는 재즈 베이스 픽업인데 두 개를 합하면 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에 막 흥분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였고요. 이건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유영선 기타리스트 후배입니다. 오른쪽 그 유영선과 저하고 잠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영화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맨 왼쪽이 김창남, 그다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유영선 기타리스트,
그리고 가운데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연예인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가 그 당시에 KBS 국장이시던 예, 아주 든든한 분들이십니다. 맨 오른쪽이요. 그다음에 그리고 앞에 오른쪽에 앉은 분이 김희연 드러머이고요. 그 왼쪽이 최경식 주 건반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으로 그때 아주 많은 활동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어쨌든 미국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연예인 한 분과 KBS에서 오신 국장님 그리고 저희 멤버 이렇게 잠깐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디나 뭐 디프리는 있습니다. 아하, 디프리를 하고 있군요. 조용필 선배님 오른쪽이 저이고요. 저 옆에가 그 아까 소개해드린 이태원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희연님, 최경식님 이런 분들하고. 와, 이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연주 여행은 그 별별 교통편을 다 이용하게 됐는데 프로펠러 달린 작은 비행기로도 가고 왜 그 모든 주방이나 뭐 침대가 다 갖춰진 버스로도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게 그 버스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거의 한 4, 50개 주를 한 달 만에 2달에 40여 개 주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개의 주를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투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음식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같은 브레버스트인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빵, 계란, 오렌지 주스, 베이컨 똑같은 건데 다 집집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만난 분들이 다 맛있다는 데로 데려가니까 정말 맛있는 그 아침 식사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것도 접니다. 뭐 젊었을 때라 별 이미지가 다 있네요. 이것도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스로 다니는 거예요. 그 버스 타고 가다 하도 지루해서 나와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미국 공연했을 때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저는 그때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죠. 프로듀서를 하고 사던 때라서 본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마지막엔 지구레코드라는 데를 잠깐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구레코드는 그 조용필 선배님의 그 아주 중요하고도 5, 6, 7, 8, 9집 정도가 다 여기서 만든 거고 지구레코드에 제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은 콘솔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니브라는 브랜드의 콘솔이 지그레코드의 B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A 스튜디오는 아주 큰 거고 B 스튜디오는 작은 데인데 B 스튜디오의 니브라는 콘솔로 만들어진 소리가 그렇게 제가 좋아서 웬만하면 그쪽에 가서 하려고 노력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구레코드 A 스튜디오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 요즘에는 뭐 멀티 트랙 녹음이 뭐 그냥 일반화 되어 있지만 그때는 투 트랙 녹음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투 트랙 녹음이란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 다 모여서 시작하면 한 번에 다 성공해야 되는 그런 녹음이거든요. 그런 녹음으로 제가 몇 년간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처음 멀티 녹음기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때의 기억이 처음에 8채널짜리 24채널도 아니고 16채널도 아니고 8채널짜리 4채널짜리가 여기 들어와서 막 신기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A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 멀티 레코딩을 처음 경험했던 데도 여기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지구레코드 회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갖고 A 스튜디오의 콘솔을 바꾸셨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SSL이라는 그런 큰 대형 오토매틱 페다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오토매틱 커다란 콘솔로 바꾸셔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정작 저는 그걸 싫어해하고 자꾸만 B 스튜디오로 가니까 거기 녹음 관련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난감하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 자꾸 옆방으로 가니까 저한테 웬만하면 A에서 하라고 권유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A 스튜디오가 여기입니다. 이런 콘솔이 있었고, 물론 저이고요. 제가 아들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녹음실 구경을 시켜주려고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콘솔 앞에 앉도록 한번 권유해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니 88년 7월 30일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녹음 부장님 밑에 또 차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세요, 저분은. 저분도 아주 굉장한 실력파이고 수많은 곡을 저랑 녹음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그래서 저희 아드님께서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구 레코드는 나중에 제가 프로듀서 하면서도 여기서 히트곡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회사이죠. 그리고 이 회장님은 새로운 기계를 사면 낡은 기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낡았다고 파시는 분이 아니라 다 보관해 놓으시는. 그래서 뭐 회사 복도마다도 막 오래된 기계들이 서 있고 한 그런 아주 정감 넘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엄청난 회사였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벽지에 있었는데 벽지에 있는 이유가 그 당시 레코드사는 L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P 공장의 설립 허가 조건 중에 하나가 옆에 개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벽지에 개천이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다 짓게 되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물론 있지만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안양의 안양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뭐 그게 필요 없는 기준이 옵션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레코드사는 반드시 LP를 만들기 위해서 개천이 있는 곳에 회사를 공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추억까지 말씀드리고 조연필 선배님과의 그 만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도 아직 계속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조연필 선배님은 물론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고 저의 음악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 조연필 선배님과 헤어지고 나서의 그 프로듀스 활동도 양이 아주 많아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의 현재 진행형 음악 활동과 과거 진행형 음악 활동들을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앞으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필 선배님과의 만남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